저는 한명수라고 합니다. 올해 58이죠. 젊은 시절에는 버스 기사로 일했는데 이제는 퇴직하고 택배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고 외동딸은 미국에서 유학한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의리 있고 남 돕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20년 넘게 낡은 우산 하나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너무 낡아서 바람 불면 뒤집어질 것 같은 우산인데 왜인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차게 말이죠. 저는 평소처럼 택배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순간 앞이 깜깜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구급차를 불러줬고 저는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치료비 걱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비는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말하기를 누군가가 이미 제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때 한 젊은 의사가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는데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묘하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저를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을 김도윤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도윤 의사는 제 허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병실에 누워있으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년 전 제가 아직 버스 기사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막차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정류장에 중학생 하나가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씌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학생이었어요. 저에게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었죠. 그때는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기특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런데 도윤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오면서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사진이더라고요. 20년 전 찍은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버스 기사와 중학생이 우산을 나눠 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사진 속 버스 기사가 본인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은 분명히 제가 그 중학생을 집까지 데려다 준 날 찍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언제 찍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신이 바로 그때 그 중학생이라고 말이죠. 20년 전 비 오는 날 제가 우산을 씌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준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김도윤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착하던 중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다시 저를 만나다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묘한 운명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도윤 의사는 그날 이후 줄곧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택배 일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없으니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밀린 월세가 2달치나 되니 이번 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동생 한정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정희는 미안하다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월세를 마련하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윤상호라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 사건 말이에요. 상호는 건설업체를 하면서 저에게 투자를 권유했었습니다. 버스기사 월급으로 모은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겼는데 알고 보니 전부 사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상호에게 당했습니다. 모두 평범한 서민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된 거죠. 저는 그 충격으로 아내까지 잃었어요. 아내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었거든요. 상호는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삶에 대한 의욕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벽면에 후원자 명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윤상호였어요. 그가 이 병원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를 파멸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큰 병원의 후원자가 되어 있다니. 아마도 제가 잃은 돈을 포함해서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성공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도윤 의사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도윤 의사가 그런 나쁜 사람과 연관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도 어떤 운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도윤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상호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된 것도 말이에요. 혹시 이것이 하늘이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호에 대한 분노와 도윤이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윤 의사를 만나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 의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이에요. 도윤 의사와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자비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청소나 심부름 같은 일이지만 택배 배송보다는 몸에 무리가 덜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은혜를 입은 상대에게 또 도움을 받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윤 의사는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저라면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정희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오빠 걱정이 되어서 왔다면서 도윤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서진이라는 젊은 간호사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도 저를 격려해 줬어요. 서진은 29살의 상냥한 간호사였습니다. 도윤 의사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고,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희와 서진의 설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어요. 도윤 의사는 정말 기뻐하면서 내일부터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주로 병원 내 청소와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는데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도윤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일은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정말 그때 그 버스 기사가 맞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착하던 중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도윤 의사는 그때 정말 기뻐하면서 20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날 비 오는 날 이후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말입니다. 도윤 의사는 이제 대형 병원의 원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꼭 갚는 성격이라면서 저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일자리를 얻었고 도윤이가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도윤 의사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상호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원 후원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봤다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도윤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윤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저는 도윤 의사에게 윤상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그가 어떻게 저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특히 아내를 잃게 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의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상호를 단순한 사업가이자 후원자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이사회에서도 상호의 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그런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아저씨가 그런 피해를 당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도윤 의사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윤이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다만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의 돈을 받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 의사는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상호로부터 상당한 후원금을 받았고 병원 운영에도 그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서진이 우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옥상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들게 된 거였어요. 서진은 놀라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상호 피해자들이 만든 모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윤상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진은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상호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도윤 의사도 적극적으로 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피해자 모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어요. 상호의 최근 사업들도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특히 상호가 현재 하고 있는 병원 후원 같은 활동들도 자신의 과거 범죄를 덮기 위한 이미지, 세탁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의사는 이 정보를 듣고 결단을 내렸어요. 병원 이사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상호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복잡한 문제이지만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다니. 도윤이와 서진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상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정희는 놀라면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오빠가 상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호 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정희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조심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우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자극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윤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상우는 예전보다 더 살이 찌고 옷차림도 화려해졌지만 그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후원금 관련 미팅인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상우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더니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명수 아니야? 가볍게 말하는 투였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설마 아직도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웃으면서 말했지만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일하러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도윤 의사가 나타났어요. 상우와의 미팅 시간이라고 하면서 저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상우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상우가 저에 대해 계속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도윤 의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캐묻더라고 해요. 아저씨,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윤상호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도윤 의사의 충고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사업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마쳤고 언론에도 제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도윤 의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나서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저씨만큼 상호의 범죄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상호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상호였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상호는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본론에 들어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명수야,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저는 모르는 얘기라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상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라는 것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너도 거기 연락을 했다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을까요? 상호는 위협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명수야, 과거는 과거야. 이제 와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자.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내 덕분 아니야. 내가 후원하는 병원이니까 말이야.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 딸 말이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거기서도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까지 위협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우 씨, 딸은 왜 끌어들입니까? 딸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우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아버지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 카페를 나오면서 상우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명수야, 현명한 선택을 해.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괜한 고생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혹시라도 위험이 닥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윤 의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 아저씨,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호의 협박 수법이 정말 비열하다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도 이런 협박 사례들을 여러 번 겪었다면서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나 한국에 들어갈 거야. 아빠 걱정이 되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네.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했던 딸이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정의 고모가 연락했어.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나보고 들어와서 함께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 정희가 딸에게 연락한 것 같았어요. 딸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 바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딸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돌아오면 상호의 협박으로부터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용기도 생겼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드디어 상우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새로 확보한 증거들과 제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했어요. 도윤 의사는 병원 이사회에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충격을 받았지만 병원의 명예를 위해 상우와의 관계를 즉시 단절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받은 후원금도 모두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화를 냈습니다. 야, 한명수. 내가 감히 나를 고발했다고?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분노해 있었어요. 상우는 계속 협박했습니다. 내 딸이 한국에 들어온다면서? 공항에서부터 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정말 무서웠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도윤이와 서진, 그리고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거든요. 도윤 의사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번에는 제가 아저씨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든든했어요. 그 어린 중학생이 이렇게 믿음직한 어른이 되어 저를 지켜주다니. 며칠 후 언론에서 상우의 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의 불법 행위들까지 모두 보도되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도 함께 실렸고 저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우의 범죄에 분노했고 피해자들에게 동정과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특히 병원 후원을 통해 이미지 세탁을 하려 했다는 부분에서 큰 비판을 받았어요. 상우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추가 고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우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범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큰 물결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도윤 의사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단순한 자빌이 아니라 관리직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 같은 분이 병원 운영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도윤 의사와 서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격려해 줬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과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정희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오빠, 드디어 오빠 인생에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어두웠던 제 인생에 드디어 햇빛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찰에서 상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상호가 드디어 구속되었거든요. 뉴스에서 그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요. 피해자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그동안의 피해 상황과 상호의 협박에 대해 증언했어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의미가 컸어요. 기자회견 현장에서 상호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에요. 정말 마지막까지 악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 의사는 저에게 정식으로 병원 관리직을 제안했어요. 환자 상담과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진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병원에 온 이후로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좋다고 했어요. 특히 연세 드신 환자분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새 직장에서의 첫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돌아보니 딸이 서 있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딸이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아버지 걱정에 일정을 미루고 달려와 준 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도윤 의사와 서진도 딸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딸은 아버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갔습니다. 도윤 의사가 소개해준 아파트였는데 병원에서 가깝고 조건도 좋았어요. 관리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이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파트를 보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여기서 새로운 시작해요. 그동안 너무 힘든 일만 있었는데 이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희도 새 집을 보러 왔어요. 오빠, 정말 좋은 집이네요. 이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세요. 정희는 그동안 저를 위해 많이 걱정해 줬는데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우산을 다시 발견했어요. 20년 넘게 간직해온 그 우산 말이에요. 딸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 우산 왜 이렇게 아끼세요? 너무 낡았는데 새로 사면 안 돼요? 저는 딸에게 도윤이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년 전 비 오는 날, 그 우산으로 한 중학생을 도와준 일, 그리고 그 학생이 지금의 도윤 의사가 되어 저를 다시 도와준 이야기를 말이에요. 딸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아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어낸 거군요. 그럼 이 우산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네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도윤 의사와 서진도 도와주러 왔어요. 피해자 모임 사람들도 몇 명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윤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20년 전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신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인연으로 아저씨 인생도 바뀌게 되었네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20년 전 비 오는 날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함께 식사를 하니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느낌이었어요. 딸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출근하니 모든 직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관리직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도윤 의사는 저에게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환자 상담, 병원 운영 개선안 제안, 직원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업무는 환자 상담이었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안내해 드렸어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할머니의 고마운 말씀을 들으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서진과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되어서 다행이에요. 서진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서진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고마워하니까 서진은 오히려 제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말이에요. 오후에는 상호 사건에 대한 후속 소식이 들어왔어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10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어요. 피해자 모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상호의 재산 환수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첫 출근 어떠셨어요? 딸의 관심 어린 질문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딸은 정말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 식사 후 딸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새로운 동네라 모든 게 신기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딸의 말에 저도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많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정말 기뻐하면서 드디어 오빠가 행복해졌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오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된 우산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낡은 우산이 이렇게 큰 기적을 불러왔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작은 친절이 시간을 건너뛰어 이렇게 큰 보답을 받게 되다니 말이에요. 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우산은 정말 보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던 거죠. 저는 이 우산을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윤 의사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들.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보람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저는 잠깐 처음 갔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어보자고 말이에요.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한 청년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우산을 펼쳐서 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학생, 우산 없지? 함께 써요. 청년은 깜짝 놀라면서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 보러 가는 길인데 비를 맞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청년은 정말 다급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청년과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치 20년 전 도윤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처럼 말이에요. 청년은 정말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어요.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옛날 도윤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켜준 도윤이처럼 이 청년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면접장 앞에서 헤어질 때 청년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병원에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도윤 의사와 서진에게 들려줬어요. 두 사람 모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도윤 의사는 20년 전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며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저씨.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그날 오후 딸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을 둘러보면서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아침에 우산 씌워준 학생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빠는 천사 같은 분이에요. 딸의 칭찬에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딸이 이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호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고 했어요. 피해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정희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당한 억울함이 이제야 해결되었다고 하늘에 계신 형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면접 본 회사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인데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아빠를 보면서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상고 판결 소식이 나왔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인사를 표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의 용기 있는 고발로 시작되어 정의가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가 그 용기 있는 시민이시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래된 우산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이 우산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줬어요. 20년 전 도윤이, 그리고 오늘의 그 청년까지. 이 작은 우산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딸이 잠들기 전에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딸과 함께 보내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준 것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것도 모두 여보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명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작은 선행도 시간을 건너뛰어 큰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명수가 20년 전 비 오는 날 한 중학생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명수가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아내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의를 추구했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도윤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명수의 삶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서진과 정혜희 그리고 피해자 모임 사람들까지 함께 힘을 보탰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명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주변에도 명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도윤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